도내에서 10석 중에 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총선 결과와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민심의 행간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채널 전북 CB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민원연 손주화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선거 결과들 다 지켜보셨을 텐데 두 분 10개 선거구 중에서 특히 눈여겨봤던 선거구 실제 결과가 예측한 대로 나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손주화 처장님, 네. 어떤 지역들 눈여겨보셨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걸려 있었던 남인순 선거구 지역. 남원 임실 순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했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무소속의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좀 민심이 변하기는 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 재선거 보궐선거죠. 이제 군수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선거구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네. 예.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그리고 지난 재군수 선거 이야기하셨고요. 우리 김남규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느 지역이 제일 관심이 가시던가요? 저는 뭐 특정 선거구보다는 2위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까. 2위 후보의 득표율. 네. 네. 왜냐하면 여러 언론사들에서 선거 전에 그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게 드라마처럼 뭐 갈등도 있고 나중에 역전도 있고 그래야 관심이 더 가잖아요. 근데 너무 민주당 후보들의 일방적인 독주 이것을 예견했었고 이 독주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게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이제 그 과거의 독점 정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2위 후보들이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 40% 근처에서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워낙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너무 셌던 것 같고 우리 중진 의원들도 현역 중진 의원들도 사실은 다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이번 선거 구도가 지역의 어떤 인물이나 정책 구도보다는 전국적 정치 구도로 네. 휩쓸어간 선거라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우세는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고,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예상보다 민주당 바람이 훨씬 거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손주화 처장님, 네네. 그 여론조사들이 몇 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것과 실제 결과가 좀 네. 맞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여론조사는 정말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던 총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하고 뭐 당선 득표율과 차이가 워낙에 심각하게 났던 선거여서 2020년 지금 21대 총선은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와 총선 득표율까지 잘 연동이 될까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대체로 여론조사하고 많이 일치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내에서는 좀 주요하게 이제 4가지 정도의 여론조사를 좀 봤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좀 매체 그러니까 KBS 전주중국하고 전북일보가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 MBC, JTB,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가 같이 1, 2차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4월 10일 날 보도됐던 뉴시스 전북 취재본부의 여론조사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도내 선거구들을 좀 흔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무선과 유선을 혼합한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여론조사의 정확도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뉴시스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오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뉴시스의 여론조사의 네. 경우에는 무소속의 선전 내지는 뭐 네네. 역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었다 이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실제 결과는 달랐다. 예, 실제 결과는 더 엄청난 차이로 이제 민주당 후보자가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 네.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여론조사 KBS나 MBC 네. 조사 등은 뭐 상당히 일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동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의 공동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 무선이 80%에서 90% 정도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여론조사 방식이 네. 결합이 됐었거든요. 휴대전화 조사가 80%. 네, 80에서 네. 90%까지 네. 가면서 응답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정확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1, 2차에 이어 이렇게 1차, 2차에 이어가지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런 추이 같은 것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뉴시스 전북본부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유선 ARS 100%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집 전화 100%? 네, 100%고요. 이게 응답률도 굉장히 낮고 특히 여론조사 시기 또 하루에 4시간 만에 끝내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세대,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가 과도하게 대표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마지막에 나온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그 값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봤을 때 가장 오차가 심각했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이후에라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김남규 위원장님. 저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 여론조사의 함정을 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중심의 강세를 이루고 있고 사전에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순간 1위 후보,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표가 결집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표 방지 심리하고 또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렇게 발생함으로 해서 당선 가능한 후보, 민주당 후보 1위 후보를 중심으로 표가 결집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2위 후보나 신인 정치인들 네. 그다음 비민주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지지도 있죠. 중심의 여론조사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 자체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0개 선거구 중에서 이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런 전북 민심 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손주호 차장님? 그래서 오늘 좀 보도를 좀 봤더니 이제 눈에 띄는 보도 중에 하나가 이제 전북일보 보도였는데 현역 중진의 몰락이 시대의 바람을 넘지 못했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역 중진이 몰락, 전북도민들의 표심이 현역 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로나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대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제 집중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러한 도민들의 그런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출구조사 결과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네. 출구조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다음 주장 좀 어디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41.5%.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신 후보 중에 투표하신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48%가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걸 봤을 때 네. 이러한 민심들이 좀 더 강하게 여당 쪽으로 몰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의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민심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전북 지역 차원에서는 좀 현역 심판에 대한 그런 여론들도 좀 포함된 게 아니냐? 네, 그렇죠. 네. 김남기 위원장님 뭐 전체적인 평가에 동의하세요? 저는 현역 평가에 바람이 불었는가라고 봤을 때 뭐 미풍은 있었을지라도 선거를 규정할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뿐이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총선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전국적 선거 구도하고 지역적 선거의 과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진보 정당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이제 전라북도 지형에서는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 안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할 만한 어떤 진보 영역의 후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거의 선거에서 이슈가 안 되고 네. 그냥 그 중앙 정치의 어떤 구도 이런 것이 지역에 그대로 투영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실망해버리는 당만 보고 찍는 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렇다고 해서 뭐 현역 중진 의원들을 심판했다.
뭐 이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성공, 집권을 네. 바라는 이게 가장 큰 거였기 때문에 인물론이라든지 세대교체론, 뭐 현역 심판론 거의 작동을 안 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몇 가지 저희들이 짚어볼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 출신의 정치 신인들이 지금 이번 국회에서 많이 입성을 했잖아요, 국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민주당 앞선 것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김남기 위원장님?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든지 좀 청와대 출신이 부각되긴 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 부각이 됐을까라는 점에서 좀 약했다. 청와대 음. 출신이란.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묻혀가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고요. 청와대 출신이라서 그런 바람이 크게 불었다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지역구 네. 구민한테 주민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 전라북도 선거 지형을 가름할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주호 차장님은 어떠세요? 예, 뭐 청와대 출신이 다 민주당이니까요. 네. 예, 근데 청와대 출신 이력이 정말 다 이렇게 그 선거에 다 활용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등용되었다는 거가 진짜 좋은 음. 평가로 남기 때문에 이걸 선거 전략상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선거 운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청와대에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도 봤을 때 네.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 안쓴과 같은 맥락으로 저도 읽힌다고 봅니다. 플러스 요인이 네. 됐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 정말 그 네.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웃긴다고 해야 될까요? 야당 후보조차도 문자 메시지에 그렇게 글을 쓰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누구 후보 또는 당선 후에 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제외한 어떤 구도가 우리 지역에서 형성돼 있나라고 할 때 나머지는 다 미풍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선보다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혹시 그런 프리미엄이나 그런 바람들이 일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경선 과정에서는 좀 엇갈렸잖아요, 결과가. 경선은 이제 당원과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경력에서 상당히 그 어떤 유리한 측면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인물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는데 하나의 변별 요인이 됐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민생당의 몰락 이번 선거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남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제 범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범진보 세력 내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 이 간에 이제 경쟁들이 이루어져 왔던 건데 이번에는 민생당이 이제 폭망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후보 지형을 보면 그 정의당이나 민중당 뭐 이런 정당을 제외하고 뿌리를 올라가면 범민주당류의 후보들 그런 그렇죠. 경력이 네. 다 섞인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당이 여러 번 바뀌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출발했다가 민평당으로 갔다가 개혁신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고 다시 민생당으로 뭉치다 보니까 네. 이 당명이 갖는 어떤 대표성이나 신뢰성들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문제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은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은 당으로서의 네. 지지를 크게 못 받는다. 수권 가능성 이런 네, 부분들에서 그래서 떨어지다 보니까 민생당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런 그 당이 계속해서 그 분열하고 개편해 왔던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네. 득표력 저하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막판에는 결국에 후보 개인들의 어떤 개인 인물 역량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이런 거대한 바람을 넘을 정도는 못 됐다. 네. 그것이 당의 분열과 갈등이 겹쳐져서 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민주평화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과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잘 안 된 상태 속에서 선거를 맞이했다고 했을 때 음, 참혹한 결과는 예상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손주호 차장님은 좀 어떠세요? 그 민생당의 몰락 예.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도 전체적인 분석에는 이제 김남기 위원장님의 분석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지역구가 군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군산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이겼는데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라든지 뭐 GM 군산공장 뭐 폐쇄라든지 경제 악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론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지역에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경제 악화 상한이 이제 그 현재 다른 정당이었던 이제 현역 의원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전북에서 10명 의원 가운데 다른 이제 야당 의원이 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를 몰아줘야 이 상황을 더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민주평화당으로 존치했더라도 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경제 위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정부의 힘을 더 몰아줘야 된다 이런 결과로 좀 나타난 것, 좀 이런 것들도 좀 독특한 특성인 것 같아요. 위기 국면에서는 확실히 그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게 오히려 통상의 네. 흐름이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요. 이번 그 총선이 좀 희귀한 것이 보통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는 구도가 일반적인 정서인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에 대한 심판의 네. 분위기로 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군산 지역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신영대 후보가 인지도가 좀 초기에 네. 좀 낮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 박빙으로 좀 나타났던 측면인데 그런 그 당의 바람에 힘을 입어서 인지도가 높았던 김관영 후보를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제 결과로 초선이 4명이에요. 재선이 6명. 그러면서 일각에서 중앙 무대에서 전북 정치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만 좀 이야기 듣고 넘어가죠. 김남기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초선이냐 재선이냐보다는 저는 뭐 이게 막형 뭐 중심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광주 전남의 경우 박지원 의원이 상당 부분 지역의 어떤 입이 됐고 네. 그 의원들의 어떤 구심점이 됐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초선 재선이 여러 가지 섞였을 때 좀 지역 현안을 좀 의원들의 협력을 좀 받고 이렇게 분위기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좀 노력을 좀 더 전북 정치권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손주호 차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얘기는 뭐 재선 의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의원들도 좀 계시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구심점이 이제 특별하게 좀 전북에서 그동안 좀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치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난 국회에서도 보면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초선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근데 상당히 많이 좀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들어요. 말은 초선도 네. 초선 나름이고 재선도 네. 재선 나름인데 초선 같은 재선이 있을 수 있고 재선 같은 초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선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북 정치에 남겨진 과제, 뭐 그 밖에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마무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남기 위원장님. 먼저 압승이라고 하는 건 승자의 어떤 포용성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압승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선거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들을
그 민주당에 당선된 후보들이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또 개혁,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어떤 그 정치 행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이런 것들을 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주아 차장님. 네, 저는 좀 언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선거를 진행하면서 정책 토론회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정책 질의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약하게 굉장히 잘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당선자들의 공약이 앞으로 어떻게 더 다듬어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재원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4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선거 후에 당선자의 뭐 동정이라든지 발언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차분히 당선자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다시 재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와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는 그 역사상 정치 역사상 사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결과 나오자마자 이해찬 대표가 이 기뻐하기보다는 이 책임감을 더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난 사실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이제 핑계거리도 없다. 잘하든 못하든 그게 민주당의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 이후에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라고 불릴 만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잖아요. 뭐 여야 뭐 이렇게 그 분할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선거 결과가 주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의 당선자들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15 총선 결과와 의미 참여자치 전북10년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전북민원연 손주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